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50살에 평생 모은 돈을 사업에 쏟아부었다가 전부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나고 집은 담보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아내는 밤마다 몰래 울고 자식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5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작지만 탄탄한 가게를 하나 열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직원도 서너 명 두게 됐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뢰받는 사장님이 됐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60이 넘어서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식당이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남은 건 빚과 자괴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5세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해서 70이 된 지금까지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분명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노년에 크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5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대단한 비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실패하면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봤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 노년의 실패는 유독 더 아프게 느껴질까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나올 5가지 특징이 왜 중요한지 제대로 와닿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 실패를 떠올려 보세요. 20대, 30대에 사업이 안 되거나 시험에 떨어지면 물론 속상하죠.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하면 되지. 젊으니까 뭐 어때? 실패 뒤에도 시간이라는 쿠션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실패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또 뛸 수 있었어요.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무리한 다음날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새로 시작하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둘째, 사회적 시선이 무겁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인생의 경로라는 게 있잖아요. 20대에 취직하고 30대에 결혼하고 40대에 자리 잡고 50대에 안정되고, 그런데 50이 넘어서 사업이 망했다? 60에 빚을 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직접 뭐라 하지 않아도 그 눈빛이 느껴지거든요. 저 나이에 왜 저러나? 그냥 조용히 살지. 이런 시선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가로막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80%가 도전에 있어서 나이의 제약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80%예요. 10명 중 8명이 나이 들면 새로운 도전은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경제적 압박이 훨씬 큽니다. 젊을 때 실패하면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노년에 실패하면 노후 자금이 날아가요. 은퇴 후 살아갈 돈, 병원비, 자녀들 도울 여력까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전체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큽니다. 이게 사실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 젊을 때는 나 하나 고생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내 실패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심지어 손주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가족 얼굴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죠. 이 네 가지가 겹치면 노년의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흔드는 경험이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무거움이 바로 재기의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그 고통이, 그 무게가 오히려 다시 일어서게 만든 힘이 됐다니요. 왜 그럴까요? 젊을 때 실패하면 에이, 다음에 하지 뭐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실패하면 진짜로 절실해집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실함이 젊은 시절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집중력과 결단력을 만들어냅니다. 한재기 성공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57세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분인데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실패했으면 대충 다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실패하니까 진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돌아봤어요. 그 고통이 없었으면 절대 변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 속에 오늘 영상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실패가 아프기 때문에 바로 그 아픔이 진짜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에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5가지 특징,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실패의 원인을 남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본능적으로 외부에서 원인을 찾게 되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어. 파트너가 나를 배신해서 그런 거야. 정부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망한 거지. 운이 없었어. 물론 이런 외부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 변동, 예상치 못한 사건, 주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갈림길이 나뉩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재기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재기에 실패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공통적으로 실패의 원인을 자기 바깥에서만 찾았습니다. 운이 나빴어. 저 사람 때문이야. 시기가 안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내가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방식으로 도전하고 똑같은 이유로 실패합니다. 반면에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분들도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남을 원망했어요. 인간이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유적으로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내 판단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로 나눕니다. 좋은 실패란 실패를 거울 삼아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실패입니다. 반대로 나쁜 실패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는 실패예요. 그리고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 바로 이 자기 성찰입니다. 여기서 노년의 강점이 빛을 발합니다. 젊은 사람은 실패해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빨리 지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깊이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은 실패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패턴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아, 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아, 나는 한 가지에 올인하는 성격이 문제였구나. 아, 나는 숫자를 너무 대충 봤구나. 이렇게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으면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동차가 길에서 멈춰섰다고 해볼게요. 이 도로가 나빠서 차가 멈춘 거야 라고 하면 도로를 바꿀 수 없으니 그냥 거기 서 있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엔진에 문제가 있나 보자라고 보닛을 열고 들여다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다는 건 문제의 해결 권한을 내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게 자기를 탓하고 자책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책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에서 멈추는 겁니다. 성찰은 내가 뭘 바꾸면 다음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로 나아가는 겁니다. 방향이 전혀 다르죠? 여기에 성공한 분들은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책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성찰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성찰에서 얻은 교훈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특징의 핵심은 이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되 자책이 아닌 성찰로 바꿔라. 이것이 재기의 출발선입니다. 자, 그러면 출발선에 섰으니 이제 첫걸음을 내딛어야겠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그 첫걸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는 확 크게 해서 한 방에 만회하자는 생각입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게 많으니까 빨리 되찾고 싶잖아요. 빚도 갚아야 하고 가족에게 보여줘야 할 것도 있고 조급한 마음이 대박을 꿈꾸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대박의 유혹이 두 번째 실패의 씨앗이 됩니다. 대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놀랍도록 작게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한 후에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분이에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상했죠.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건 요리 실력과 30년 장사 경험뿐이야. 그걸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자. 반찬 가게에서 하루 매출 5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해 만드니까 손님이 하나둘 늘었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1년 뒤에는 단골이 100명이 넘었고 3년 뒤에는 가게를 넓혔습니다. 빚도 차근차근 갚아나갔어요. 또 다른 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다가 퇴직 후 창업에 실패한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재기할 때 화려한 사업 대신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월 수입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전에 받던 연봉의 몇십 분의 1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 뭔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교육 관련 작은 사업을 하나씩 키워나갔고 결국 안정적인 수입과 삶의 보람을 동시에 찾으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실패 후에 완전히 새로운 분야, 모르는 영역에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그래요. 새로운 걸 처음부터 배우려면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이건 실패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장은 비었어도 머릿속에 있는 경험은 그대로예요.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머리에 남아있는 경험과 형성된 인맥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30년, 40년 쌓인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여러분의 최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재기의 비결은 이겁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으로 돌아가서 가장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하라. 크게 시작하면 실패의 충격도 큽니다. 작게 시작하면 실패에도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성공이 하나씩 쌓이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그 자신감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연료가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작게 시작한다는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에 큰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 작은 가게를 연다? 전에 임원이었던 사람이 동네에서 과외를 한다? 주변에서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됐대? 수군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기에 성공한 분들은 이 자존심의 벽을 넘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다. 지금 이 작은 가게가 3년 뒤에는 다른 모습이 돼 있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묵묵히 작은 일부터 해나간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큰 나무가 태풍에 쓰러졌다고 해볼까요? 그 나무를 다시 세우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 옆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심으면 시간은 걸리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 새로운 나무가 됩니다. 재기도 마찬가지예요.
쓰러진 큰 나무를 억지로 세우려 하지 말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작지만 확실한 씨앗을요. 두 번째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존심은 내려놓되 자부심은 지키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작은 첫걸음을 내딛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람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닙니다. 자신감도 아니에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밥 먹자, 골프 치자, 한잔하자. 사방에서 연락이 와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는 순간 전화기가 조용해집니다. 마치 세상에서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끄러워서 사람을 못 만나겠다.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누굴 보겠어. 도와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해. 이런 마음으로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하는 사람과 주저앉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주저앉는 사람은 실패 후에 사람을 피합니다. 연락을 끊고 혼자 끙끙 앓아요. 반면에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끄럽고 힘들어도 사람과의 연결을 놓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사람을 놓지 않는다는 게 넓은 인맥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실패 후에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서너 명이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 서너 명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랜 친구, 가족,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지인.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노년학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좁히게 된다고 해요. 넓고 얕은 관계 대신 좁고 깊은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핵심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잘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재기에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한 후에 옛 동료 한 명이 매주 커피를 사주며 만나줬다고 합니다. 특별한 조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내가 한마디 한마디 인생을 바꿨다고 해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한 달 넘게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아내가 어느 날 밥상을 차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당신이 돈을 벌어서 결혼한 게 아니야.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일어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고 다음 날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재기에 성공한 분들은 받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어떤 분은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 나가서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나도 이렇게 실패했다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고 함께 일할 파트너를 만나기도 했어요. 이타적인 마음, 남을 돕는 마음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세 번째 특징의 핵심은 이겁니다. 실패한 후에도 사람과의 연결을 끊지 마라. 넓은 인맥이 아니라 진심 어린 몇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라. 그리고 받기만 하지 말고 줄 수 있는 것을 나눠라.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실패의 원인을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찾는다. 둘째,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 셋째, 사람을 놓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이미 재기의 토대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끈기의 방향을 바꿀 줄 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이 말 살면서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입니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재기에 성공한 분들의 끈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끈기와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 끈기라고 하면 안 되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를 떠올립니다. 이빨 악물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요. 이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끈기가 때로는 고집이 되어버립니다. 장사가 안 되는 자리에서 언젠가는 되겠지 하며 3년을 버티는 건 끈기가 아니라 고집일 수 있어요. 시장이 변했는데 같은 물건만 고집하며 예전에는 잘 팔렸는데 하는 것도 고집이에요. 재기에 성공한 분들의 끈기는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목표는 놓지 않되 방법은 유연하게 바꿨어요. 큰 방향,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겠다. 가족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목표는 흔들림 없이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계속 바꿨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걸 목표로 삼았다고 해봅시다. 올라가던 길에 바위가 무너져서 길이 막혔어요. 이때 고집 센 사람은 그 바위를 깨부수려고 합니다. 될 수도 있지만 힘과 시간을 엄청나게 소모하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길을 찾아봅니다. 이쪽이 막혔으니 저쪽으로 돌아가 보자. 목적지는 같은데 루트를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한 창업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사업이 안 되면 같은 분야에서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시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바꾸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끝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8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8번 다 같은 실패를 한 게 아니에요. 매번 다른 방식으로 도전했고 매번 다른 이유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9번째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도 않는 거예요.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목표를 향한 의지는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년의 또 다른 강점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유연한 판단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한 가지에 꽂히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열정은 넘치지만 방향 감각이 부족한 거죠. 하지만 수십 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어본 사람은 이건 될 것 같다, 이건 안 될 것 같다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흔히 촉이라고 하잖아요. 그 촉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노년에 가진 이 유연한 판단력은 젊은이에게는 없는 엄청난 무기예요. 그래서 노년에 재기하는 분들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빠르게 방향을 전환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3년, 5년을 끙끙 붙잡고 있지 않아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노년의 지혜이고 경험의 힘입니다. 네 번째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표는 놓지 않되 방법은 유연하게 바꿔라. 고집이 아닌 지혜로운 끈기를 가져라.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5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4가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5번째는 왜 다시 일어서느냐, 그 근본적인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째 특징은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성공은 뭐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연봉, 남들이 알아주는 직함, 사장님, 대표님, 이사님, 이런 호칭이 붙으면 성공한 것 같았어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올라가면 뿌듯하고 명함의 직함이 화려하면 어깨가 으쓱했죠. 그런데요, 노년에 한번 크게 실패하면 이 기준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돈도 없고 직함도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때 2가지 길이 갈립니다. 한쪽은 예전에 그 성공을 되찾아야 한다고 집착하는 겁니다. 다시 큰 돈을 벌어야 하고 다시 사장 소리를 들어야 하고 다시 예전의 위치로 올라가야 한다. 이 집착이 오히려 더 깊은 좌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른 한쪽은 성공이란 게 뭘까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재기에 성공한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거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서 한 달을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와서 무릎에 앉더니 할아버지 나 배고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에게 밥 한 끼 해줄 수 있는 할아버지면 충분하구나. 대단한 사업가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그날부터 이분의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수십억을 벌겠다가 아니라 가족이 건강하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된다. 이 소박한 목표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고, 편안한 마음이 현명한 판단으로 이어졌고, 결국 실제로 재기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분은 성공의 기준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자신의 경험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래서 실패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건데 어느 순간 자기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내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것도 성공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성공의 기준이 바뀌면 실패의 의미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큰 돈을 버는 것이면 돈을 못 벌면 실패입니다. 매일이 불안하고 매일이 조바심이에요. 하지만 성공이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것이면 오늘 건강하게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하루가 됩니다. 이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면 신기하게도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편안하면 판단이 정확해지고, 판단이 정확하면 행동이 효과적이 되고, 행동이 효과적이면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급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리면 실수를 하고, 실수가 쌓이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재기에 성공한 분들은 이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결과를 쫓지 않고 마음을 먼저 다잡았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낮춘 게 아니에요. 성공의 기준을 더 본질적인 것으로 바꾼 겁니다. 성공적인 노년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게 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최적화하면 잃어버린 것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생에 적용하면 돈, 명예, 지위, 건강, 가족, 보람, 이 모든 것을 다 잡으려 하지 말고 그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재기에 성공한 분들이 바로 이것을 실천한 겁니다. 이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은 거예요. 5번째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의 성공을 되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성공을 정의하라. 여기까지 5가지 특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패의 원인을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찾는다. 자책이 아닌 성찰로 바꾸는 것이 재기의 출발선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으로 돌아가서 가장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하는 것. 쓰러진 큰 나무를 억지로 세우려 하지 말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겁니다. 셋째, 사람을 놓지 않는다. 넓은 인맥이 아니라 진심 어린 몇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받기만 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 넷째, 끈기의 방향을 바꿀 줄 안다. 목표는 놓지 않되 방법은 유연하게 바꾸는 지혜로운 끈기를 가지는 것. 다섯째,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의한다. 예전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성공을 찾는 것. 이 5가지, 돌이켜보면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결국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잘 아는 것, 자신 있는 것이 뭘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리를 잘한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숫자를 다루는데 익숙하다. 뭐든 괜찮아요. 그게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주에 오래 연락 못한 사람 한 명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별일 없지?
이 한마디면 됩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 전화 한 통이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잇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꼭 해주세요. 아직 안 끝났어.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사회는 나이가 들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10명 중 8명이 그렇게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사회의 편견이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닙니다. 인생을 3모작이라고 하잖아요. 1모작이 잘 됐든 안 됐든, 2모작이 순탄했든 아니었든 3모작은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모작이야말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요? 1모작과 2모작의 모든 경험이, 모든 실패와 성공이 3모작의 자양분이 되니까요.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말이 있죠. 대기만성이라는 말, 이 말이 괜히 수천 년을 이어져 온 게 아닙니다. 빨리 핀 꽃이 예쁜 게 아니에요.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더 깊게 핍니다. 여러분의 꽃은 아직 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꽃봉오리가 맺히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자기 자신을 믿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피울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실제 방법론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은 지금부터 쓰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살이 넘은 어르신 중에서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 하나가 저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잘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도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건강 정보는 넘쳐나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운동을 하라는데 무릎이 아프고, 사람을 만나라는데 만날 사람이 마땅치 않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막막함을 확 걷어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의 인생을 진짜로 빛나게 만들어주는 12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실천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12가지 중에서 이건 나한테 딱이다 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습관이 왜 첫 번째에 놓였는지 이유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습니다. 흔히 생체 시계라고 부르지요. 이 시계는 뇌 한가운데 아주 작은 부위에서 작동하는데요.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눈을 뜨면 이 시계가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그러면 낮에는 활력이 생기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이제 알람 없이 살아도 된다며 매일 다른 시간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날은 아침 6시에 눈이 떠지고 어떤 날은 9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어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생체 시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해외여행 첫날처럼 낮에 멍하고 밤에 말똥말똥한 상태가 반복되는 거지요. 이게 며칠이면 괜찮은데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은 이렇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꼭 새벽같이 일찍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본인에게 편한 시간을 하나 정해서 30일만 지켜보시는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의 상쾌함은 직접 겪어보신 분만 아십니다. 자, 이렇게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방법인데요. 바로 아침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거나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맞으세요.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하필 아침 햇빛이냐고요? 아침 햇빛에는 특별한 파장의 빛이 들어있는데 이 빛이 눈의 망막을 통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받은 뇌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지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으로 유명한데 동시에 이것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아침에 햇빛을 받는 것은 오늘 하루 에너지 통장에 입금하는 행위입니다. 이 입금이 없으면 밤에 꺼낼 잠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침 산책입니다. 수면제를 먹기 전에 먼저 아침 햇빛을 시도해보라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68세 남성분이셨는데 퇴직 후 불면증이 심해져서 거의 매일 밤 서너 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약도 드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대요.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이는 대신 매일 아침 7시에 동네 공원을 2바퀴만 걸어보세요 라고 권했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3주 정도 지나니 밤에 눕자마자 잠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용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방법이니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면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둘째, 일어나자마자 아침 햇빛 쬐기. 이 두 가지만으로도 하루의 에너지와 밤의 수면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을 이렇게 잘 시작했다면 몸도 좀 움직여줘야겠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세 번째 방법은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입니다. 운동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이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또는 허리가 아파서 운동은 못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관절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이 안 좋을수록 적절한 움직임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절 주변의 연골은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방법이 독특한데요. 바로 움직일 때 관절액이 스며들면서 영양분이 전달됩니다. 마치 스펀지를 눌렀다 놓으면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연골이 더 빨리 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고르게 움직여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65세 이상 성인에게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유산소 활동을 권하고 있는데 이걸 하루 단위로 나누면 약 30분 걷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걷기의 효과를 높이려면 대화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좀 힘든 정도의 빠르기입니다. 너무 느리게 산보하듯 걸으면 효과가 반감되고 너무 빠르게 걸으면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딱 대화 속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걷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나무가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추천드립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산림욕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같은 30분을 걷더라도 아스팔트 도로보다 흙길이나 공원에서 걸을 때 기분이 훨씬 좋아지는 데에는
과학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네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걷기가 유산소 운동의 왕이라면 근력 운동은 노년 건강의 숨은 영웅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일주일에 두세 번 근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더 절실해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살을 기점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0대까지는 체감이 안 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확 느껴집니다. 무거운 것을 들기가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소리가 나지요. 이게 단순히 불편한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근육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면 근감소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근감소증은 낙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고 낙상은 노년기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를 10번씩 3세트, 벽에 손을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 10번씩 3세트. 이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근력 운동은 뼈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뼈를 당기는 자극이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칼슘 보충제만 드실 것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셋째, 매일 30분 걷기. 넷째, 일주일에 두세 번 근력 운동. 이 두 가지를 함께하면 심폐기능, 근육량, 뼈밀도, 관절 건강,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걷고 근력을 키워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거든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먹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 끼니 채소를 먼저 먹는 것입니다. 식사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뭘 먹어야 하느냐를 먼저 물으십니다. 물론 중요한 질문이지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식탁에 밥, 고기, 채소가 놓여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밥부터 한 숟갈 떠서 반찬과 함께 먹지요. 그런데 만약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고 밥은 마지막에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그러면 금방 배가 고파지고 당이 떨어지면서 나른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도 높아지고요. 특별한 음식을 사 먹을 필요도 값비싼 건강식품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드시는 식단 그대로 순서만 바꿔보세요. 김치를 먼저 드셔도 좋고 나물 반찬을 먼저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 하나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후 졸음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하루에 물 7잔 이상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의외로 물을 충분히 안 드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안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 때는 이미 체내 수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벽에 부담이 가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변비가 생기기 쉽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노년기에 흔한 여러 가지 불편함의 원인이 단순한 수분 부족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마시면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가 권장됩니다. 200ml짜리 컵 기준으로
7잔에서 8잔 정도지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1시간에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것이 흡수가 잘 됩니다. 실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는 동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신 상태이니까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이 몸에 아침 인사를 하는 셈입니다. 이 한 잔으로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정리하면 5째 채소 먼저 먹기, 6째 물 충분히 마시기. 먹는 것에 대한 이 2가지는 특별한 돈이나 노력 없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힘들면 행복하지 않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음 건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방법은 하루에 한 번 자신의 감정을 이름 붙여보는 것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싶으실 테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날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지요. 뭐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냥 무겁고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말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떻지? 그리고 그 기분에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서운한 거구나. 나는 지금 외로운 거구나. 나는 지금 불안한 거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위치로 바뀝니다. 비유를 하자면 거센 파도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해변에 올라와서 그 파도를 바라보면 아, 파도가 꽤 높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파도 속에서 해변으로 올라오는 행위와 같습니다. 글로 쓰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을 짧게 적어보세요.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은 옛 친구가 생각나서 좀 쓸쓸했다. 오늘은 손주 전화를 받아서 뿌듯했다. 이 짧은 기록이 쌓이면 나의 감정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가라앉는지 알게 되면 나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8번째 방법은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우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시험을 보는 공부가 아닙니다. 호기심을 채우는 모든 활동이 배움입니다. 뇌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줄어들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적절한 자극을 주면 노년기에도 뇌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뇌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처음 가보는 길로 산책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거나 이런 활동들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72세에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서 도레미 세음도 제대로 못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게 됐고 1년이 지나자 손주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동안은 잡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오직 음악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끝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배움의 대상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유튜브 영상 만들기, 그림 그리기, 서예, 바둑, 영어 회화, 뜨개질, 텃밭 가꾸기.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정리하면 7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8째 매일 새로운 것 배우기,
마음의 근육도 몸의 근육처럼 단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와 10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연구에서 행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9번째 방법은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좀 과감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싫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의무적인 모임에 나가고 체면치레를 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 그 에너지가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습관대로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정작 나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 중에서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반대로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거나 피곤해지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면 후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절교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남의 빈도와 깊이를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는 더 자주, 더 깊이 만나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관계를 정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번째 방법,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를 사귀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고립은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새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아무 데서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시라는 것입니다. 동네 문화센터, 종교 모임, 등산 동호회, 도서관 독서 모임, 자원봉사 활동, 이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 대화도 쉽고 관계도 편합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돕는 행위가 돕는 사람, 자신의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심지어 사망률까지 낮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노년의 삶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이번 주 안에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한 번만 전화해 보세요.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있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놀라실 겁니다. 정리하면 9째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거리를 두기, 10째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나가기, 사람이 보약이라는 말, 과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가지 방법이 남았습니다. 이 2가지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1번째 방법은 삶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잠시 일본 오키나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키나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입니다. 이곳 어르신들에게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의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키가이가 뭐냐고 물으면 대단한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밭에 나가서 야채를 돌보는 것, 동네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는 것, 친구들과 모여 차를 마시는 것, 이렇게 소박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핵심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수십 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회직 후에 많은 분이 갑자기 무기력해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출근이라는 명확한 아침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니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서 내가 즐거운 것은 무엇인가? 돈을 받지 않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의 교차점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키가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텃밭 가꾸기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손주에게 동화책 읽어주기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동네 어르신 도시락 배달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걸 해야지 하는 기대감이 있으면 그것이 삶을 끌고 가는 엔진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11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마지막 한 가지가 어쩌면 가장 강력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방법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요? 그건 좀 뻔하지 않나요?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한 연구 결과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미국의 한 유명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은 매일 감사한 일 5가지를 적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불만스러운 일을 적게 하고, 세 번째 그룹은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적게 했습니다. 10주 후에 결과를 비교했더니 감사한 일을 적은 그룹이 나머지 두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고, 운동량도 더 많았고, 병원 방문 횟수도 적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감사일기를 쓰면 뇌가 좋은 것을 찾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오늘 뭐가 좋았지? 하고 찾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기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오래된 친구의 문자 한 통, 이런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만 적으세요. 노트에 적어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잘 안 떠오를 때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감사하다. 오늘 밥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특별히 아픈 데 없이 하루를 보내서 감사하다. 이 정도면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일쯤 지나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낮 시간에도 이건 오늘 밤에 감사 일기에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루가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인데 좋은 것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감사 일기가 특별히 노년기에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사람도 역할도 하나씩 사라지지요. 이때 잃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감사일기는 아직 남아있는 것에 시선을 돌려줍니다. 잃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남아있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지요? 80살이 넘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밀. 오늘 나눈 12가지가 바로 그 비밀의 조각들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둘째, 아침 햇빛 쬐기. 셋째, 매일 30분 걷기. 넷째,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하기. 다섯째, 채소부터 먹기. 여섯째, 물 충분히 마시기. 일곱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여덟째, 새로운 것 배우기. 아홉째, 힘든 관계는 거리두기. 열째, 새로운 사람 만나기. 11번째, 삶의 목적 다시 찾기. 12번째, 감사일기 쓰기. 이 12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대신 오늘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고르세요. 이것만은 내일부터 해봐야겠다 하는 것 한 가지요. 그 한 가지를 30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내리막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돌보면 가을에도, 겨울에도,
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듣고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 10년 젊어지는 수면의 과학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